자, 그 다음에 우리 고용 파트 가자. 고용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오늘 계속 과제 나간 게 물가 인플레이션은 고용까지 나갔지. 또 경제 안정화까지 나갔으니까 다 풀어와야 돼. 이번 주에 다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갈게요. 이제 우리 먼저 뭘 볼 거냐면 실업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그러잖아. 그럼 물어보자. 너희들 실업자야 아니야? 물어보자. 너네 직업 있니? 너네 직업 어디 가서 학생이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치? 그리고 너네 좀 미안한 게 지금 여기는 재생이 없잖아. 너넨 다 지금 중졸이야. 좀 되게 좀 가슴이 아픈데, 그럼 너네는 실업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업이 되려면 일단 자, 일자리가 없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돼.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돼. 반드시 실업은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지만 구직 활동을 안 하지. 너희들은 실업자가 아니고. 자, 그럼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실업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거야. 실업의 유형은 자, 첫 번째 경기적 실업이 있고요. 두 번째 계절적 실업이 있고, 세 번째 구조적 실업. 자, 네 번째 이제 마찰적 실업이 있거든. 자,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경기적 실업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지.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못 찾거나 해고당한 거. 그치? 두 번째,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요인. 대표적으로 쌀만 재배하는 농부들은 겨울철이 되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자,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그 산업 구조 변화를 못 따라간 사람들이 구조적 실업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학원 강사도 조만간 뭐 바로 1, 2년 뒤는 아니어도 한 10몇 년 뒤에는 학원 강사들도 엄청나게 사라질걸? 왜냐면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고등학교, 중고, 초중고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저기 뭐지? 코딩 교육 시간이 확 늘어나. 그리고 지금 너네 보면 너네 고등학교는 대부분 이거 녹색 칠판 없는 경우가 많더라. 대부분 다 화이트보드하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그래서 왜 그랬냐면 내가 이제 EBS 선생님들한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분필 중에 하고로무라고 되게 비싼 분필이 있어. 그거 선물해줬더니 쓸 데가 없대. 자기네 학교는 다 화이트래. 화이트보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전자칠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영상으로 교육 많이 받잖아. 그럼 나중에는 학원 강사들도 없어질 수 있지. 그 산업구조가 변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 과거 우리나라가 되게 단순 경공업 위주일 때는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졌지만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공장이 더 외국으로 이전해 가니까 우리나라 단순 노무직이 없잖아. 그치? 그런 거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마찰적 실업은 이거야. 일반적으로 자, 직종 변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일 없겠지만 자, 회사에서 맨날 부장이 욕해, 혼내, 짜증나가지고 품 안에 있던 뭐를 집어 던지지? 옛다 받으라고 사표를 집어 던지는 거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래서 스스로 그만뒀어. 단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바로 못 구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에 마찰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옆에 보면 대책들이 있는데 자, 경제적 실업은 정부가 개입해서 뭐 확대 재정 정책하거나 공공사업 해주면 돼. 그리고 계절적 실업은 자, 농공단지 조성. 이름 정도만 알죠. 농공단지가 뭐냐면 봐봐. 어떤 지역이 다 농부들이 쌀을 재배해. 그러면 이들은 겨울철에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쌀로 과자를 만드는 쌀과자 공장을 유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겨울철에 여기 가서 일할 수 있잖아. 이게 농공단지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구조적 실업은 새롭게 바뀐 산업구조에 적응하도록 밑줄, 기술 교육 해줘야죠. 교육해주고, 자, 마찰적 실업은 대표적으로 일을 스스로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취업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돼요. 자, 여기까지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하긴 하는데 하나만 더. 자, 특히 요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꼭 외워야 돼.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얘기해요. 비자발적 실업.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찰적 실업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사표 던지고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반드시 안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너네 한번 생각해봐.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완전 고용이 됐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완전 고용이 되면 실업률이 몇 프로가 돼야 돼? 0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안 그래. 왜 그럴까? 야,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 생활하다 짜증나서 사표 던지고 나가는 애 있어 없어? 있겠지. 그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사회가 계속 발전하죠. 산업이. 그러면 구조적 실업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 고용 상태를 하더라도 구조적 또는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3% 정도의 실업률이 존재한대.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가 실업의 불가피성이 그 얘기야. 한번 읽어보는데 너네 그거 알아?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몇 프로게? 4% 초반대거든? 그럼 케인즈가 완전 고용 실업률이 3%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나라 경기 되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4%면. 무지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실업률이라는 통계 지표가 좀 문제가 있어. 그걸 좀 이제 뒤에서 보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107페이지. 자, 실업 관련,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부.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오늘 배웠어. 통사 때 배웠어. 고등학교랑 통사 때. 아마 정법한 친구는 알 텐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몇 살부터지? 15세부터. 즉, 취업이 가능한 건 15세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 인구에서 전체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인구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15세 이상 인구가 중요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자, 그러면 일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15세 이상 인구를 또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 자, 또 하나는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일할 의사야.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애들은 일할 의사가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할 의사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되겠어? 취업자. 자, 내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실업자. 자, 그러면 실업자에게서 일할 의사는 어떻게 파악한다? 구직활동 여부지. 구직활동 여부. 그래서 반드시 외워.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다.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자,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자. 그때 일할 의사는 구직활동. 자, 그러면 자,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중요한 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단 무조건 모든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이들은 지금 학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미루고 있잖아. 취업을. 두 번째는 전업주부. 전업주부. 그쵸?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일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지.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취업준비생. 야, 너 생각해봐. 취업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보통 토익이 900 넘어야 된대. 근데 토익 시험 봤더니 230이야. 야, 그러면 취업 가능 불가능? 그럼 일단 뭐부터 따야 돼? 토익 900부터 따야지. 그러면 2년 걸린다고 치고 그럼 2년 동안 토익 준비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의사가 없잖아. 그치? 자, 마지막 누가 있냐면 구직 단념자가 있어요. 잘 봐. 구직을 단념했잖아. 그럼 구직 활동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실업자의 구분은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직을 단념했기 때문에 얘들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돼. 비경제활동인구. 자, 그러면 1번적으로 다시. 자,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로 나누는데 무조건 경제활동인구는 무조건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되니? 자, 그러면 자, 거기 107페이지 봐봐. 자, 15세 이상 인구의 구성 갑시다. 전체 인구 중에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자, 취업자에 좀 밑줄 쓸게요. 자, 수입을 목적으로 밑줄 쫙 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자. 이거 외워야 돼. 자, 얘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야. 그럼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일요일날 딱 2시간 편의점에서 알바하지. 그럼 너희들은 그냥 취업자가 돼. 학생이지만. 두 번째는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사업장 종사자. 자, 무슨 말인지 보자. 이해만 하세요. 자,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셔.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 맨날 집에서 빈둥대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집에 이렇게 있지 말고 바쁠 때 와서 가게에 좀 도우래. 그래서 바쁠 때 이제 언제든 월부터 월, 화, 수, 목, 금 전 시간인 11시부터 딱 3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일했어.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5일 일했지. 그럼 몇 시간 일했니? 20시간 일했지? 그럼 18시간 넘지? 근데 엄마가 월급 줘, 안 줘? 안 줘. 왜?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리고 이 새끼가 카운터 보면서 엄마 몰래 삥땅 칠까 안 칠까? 치지. 다 알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가족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하면 돈은 직접 안 받아도, 무급이니까 안 받아도 먹여주고 재워준 게 월급 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취업자로 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실업자는 되게 길게는 몰라도 되고 그냥 두 가지만 알아. 일자리가 없는데 구직 활동한다. 실업자는. 그리고 비경제활동은 밑줄 칩니다. 전업주부 밑줄, 모든 학생 밑줄, 취업준비생 밑줄, 구직단념자 밑줄. 반드시 네 가지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밑에 보면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자, 그럼 맨 밑에 고용실태 조사 그림만 보자. 자, 고용실태 조사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물어봐. 당신은 지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나요? 예, 그럼 취업자야. 근데 아니요 하면 한 번 더 물어봐. 그러면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나요? 즉 구직활동했나요를 물어봐. 그래서 예 하면 실업자가 되고 아니요 하면 비경제활동인거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다가 블랭크 치죠. A, B, C. 그리고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니? 자, 그거 하나 확인하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공식이 있어. 일단 얘들아, 공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공식 안 주고. 여기 문제의 99%는, 98%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일단 공식부터 외우자. 자, 너네가 알고 있는 거기 공식부터. 자, 실업률 공식 있잖아. 자, 실업률 공식은 실업자의 비율인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야. 그럼 취업률은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죠? 그럼 경제활동인구 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야. 그럼 이렇게 구하는데 중요한 거. 그럼 만약에 실업률을 구했어. 자, 취업률을 구했어. 자, 그러면 실업률 더하기 취업률 얼마일까? 100이지 100. 아니 생각해보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은 실업자 곱하기 100이지. 더하기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지. 그리고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 곱하기 100인데 분모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잖아. 그럼 1이잖아. 그럼 곱하기 100이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 계산 문제 함정을 많이 나와. 그래서 꼭 외워. 실업률, 취업률 구한 다음에 실업률과 취업률을 더하면 무조건 몇 퍼센트 나온다. 100%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2023년에 취업률이 96%래. 그럼 자동으로 실업률은 몇 프로 돼야 돼? 4% 돼야 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취업률은 하락하는 거지. 그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잘 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공식이 있지.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 하나지.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그래서 공식이 안 떠오르면 이 분류표를 외우면 돼. 그래서 결국 뭐뭐율은 비율이거든. 비율은 전체에서 특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 경제활동 참가율을 물어보면 15세 이상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업률 보자. 안타까운 게 너네 대학 가기가 쉽니? 취업하기가 쉽니?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쉬워. 훨씬 더. 그래서 나중에 니네 이제 본격적인 취업이라는 어떤 그 난관이 닥치면 상상을 초월해. 지금이랑 완전 틀린 게
근데 지금은 너네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케어해주잖아. 지원해주고. 근데 취업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봤냐면 이번에 그 작년에 발표한 고3 여학생 중에 뭐 여고 여학생이 있어. 외고 잘해. 근데 내가 볼 때 얘가 수시가 서울대 스카이가 다 안 됐어. 근데 정시로 어딜 갔냐면 땡땡대 간호학과에 갔어. 근데 중앙대 간호학과에 갔는데 나는 안타까워. 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얘는 분명히 한 번 더 하면 이번 정시도 좀 약간 실수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분명히 스카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 근데 엄마가 중대 간호학과 쓰라고 그랬대. 그리고 무조건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언니가 고대고 오빠가 서울대거든. 취업이 안 된대 지금. 졸업해서. 그 엄마가 생각해봐. 오빠 언니가 서울대 고대 갔어. 그 엄마가 엄청 시켰겠지. 막 이제 라이딩하고. 그런데 그렇게 서울대 고대 가봤자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취업 잘 되는. 야 중대 간호학과는 무조건 간호사 되잖아. 그리고 거기 중대 병원 있잖아. 그럼 나중에 잘하면 수간호사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수간호사도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괜히 이상한 과 가서 하지 말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해봤더니 취업이 안 되더라. 그럼 취업이 확실한 거 보내더라. 그래서 너네 앞으로 현실이야. 취업. 아직 마음에 안 와닿지? 나중에 힘들면 찾아와. 내가 술 한잔 사줄게. 근데 문과는 취업 못하잖아요. 왜 못해? 이과보다. 이과보다 못하지. 근데 다 해. 다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과의 단점은 뭐야? 취업이 잘 되지만 공부가 졸라 힘들어. 상상을 초월해. 내 제자들 중에 이과로 전과하는 공대로 한 과목을 3년 연속 F. 상상을 초월해. 걔네 막 이제 공업수학 이런 거 있잖아. 경제학과 간 놈이 1학년 마치고 이과로, 왜냐면 1학년 학점이 3.0 넘으면 학교에서 전과가 되게 자유로워. 대부분 학교들이. 그래서 얘가 공대로 전과해서 금속공학과라고. 근데 이름이 이제 뭐 바이오부로 바뀌었는데 왜냐면 그쪽이 취업이 잘 되거든. 반도체 쪽이라. 그래서 얘가 했는데 결국 전과하고 7년 만에 졸업했어.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3년 연속 F.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7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느라고. 그리고 과탐도 아예 안 했었잖아. 너무 힘들어하더라. 근데 졸업하고 학점이 겨우 3.0을 넘긴 거야. 그럼 되게 못한 건데 다행이었던 게 걔 지도교수 교수님의 그때 대학원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받아줬어. 그래서 대학원 가서 2년 뒤에 좀 교수님 백도 있었는데 LG전자 들어갔어. 지금 잘 살아. 근데 공부해서 죽을 뻔했대. 공대가 공부. 너네 그래서 봐봐. 너네 의대 공부가 어려워? 공대 공부가 어려워? 공대가 훨씬 어려워. 들어가 있는 의대가 더 쉬운데 왜냐면 의대는 다 암기잖아. 의대는 다 암기야.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냥 다 암기야. 의대는 다 암기야 그냥. 근데 공대는 수학과 다 뭐 연력할 정력 뭐 이상한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싫어서 의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싫어서 의대 가는 애들. 하여튼가. 근데 우리랑 상관없잖아. 너 이거 발표난 거 봤지? 서강대가 푼 거. 서강대가 풀어가지고 학통도 이과 지원할 수 있고 과탐 필수 빼버렸어. 가지마. 졸업 못한다. 문과 걱정하지마. 다 먹고 살아 걱정하지마. 다 취업은 되는데 상대적 기회가 적죠. 단 이과 애들은 공대 애들은 취업이 잘 되는데 수도권으로 오기가 힘들지. 공장이 다 어디 있어? 울산, 창원, 목포, 거제. 그래서 내 친구들 중공업관 애들 다 거제, LG 간 애들, LG 생활건강관 애들 다 창원. 얘기 들었더니 취업을 했대. 얼마나 신나요. 대학 졸업해서 창원 들어갔는데 남자가 3만 명이 있대. 옛날 공대 여자 안 갔잖아. 남자 3만 명이 있어서 그 회사 앞에 술집이 밤마다 미어 터진대. 특히 다 결혼 안 하는 애들이잖아.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3년 뒤부터는 매주 올라와. 왜 올라오는 줄 알아? 선 보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자들이 없잖아. 2년 동안 선 보러 올라오더라. 쉬지 않고. 그래서 여자들이 갈까 안 갈까? 내려가서 거기 사택생활 해야 되잖아. 회사 기숙사 같이 이렇게 있거든. 그 여자들 생각해봐. 결혼해서 창원 지방 내려가 살려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얘가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가 한 5년 뒤에 다시 올라왔다? 근데 그때 되더라고. 왜? 여자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좀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쪽 포항 이런 데 가면 또 그 엄마들이 또 극성이야. 아빠들도 생각해봐. 포항제철은 이제 공대만 박사급까지 많잖아. 그러니까 공부 엄청 시켜요. 그래서 그쪽에 또 학원가 많지. 그쪽 가서 강사해라. 그쪽 가서 강사하고 재수하면 나한테 올려보내고.
가다 먹고 살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실험을 봐봐. 자, 실험을 왜 할 거냐면 아휴 그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냐 너희들은. 저 열심히 살았는데. 자 봐봐. 보통 외국의 실업률은 7%, 8%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한 4%대밖에 안 나와. 그럼 왜 그런지 보자고. 해봐. 실업률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분의 실업자지.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대학을 졸업했어. 이제 이력서를 내지. 이력서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 그럼 이제 뭐 며칠 뒤에 답장이 오지. 뭐라고? 딱 세 글자 딱 떼켜서 오지. 불합격. 그렇지. 그것도 친절한 데는 뭐 정말 너무 훌륭한 인재시지만 우리 회사에 뽑는 인재상과 맞지가 않게 또 돌려서 말하는 사람, 돌려가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매달 이력서를 해서 1년 동안 몇백 군데를 냈는데 일단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또는 뭐 면접을 갔다가도 면접에서 까요. 그럼 1년 동안 미친 듯이 했어.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취업 재수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또 생각해봐. 1년 동안 했는데 안 되지. 그럼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새로운 졸업생들이 나오잖아. 그 회사는 누구 뽑겠니? 이왕 뽑아도. 좀 더 젊은 애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취업 재수생이 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무래도 안 돼. 그럼 이제 이 실업자 중에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씨발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구직을 단념하는 자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해도 안 돼. 좋아. 나 이제 게이머가 되겠어. 당연히 게임에 빠지거나 또는 뭐 나는 유튜버가 되겠어. 장비 몇백만씩 샀다가 1년 동안 뭐 구독자 3명, 아빠, 엄마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또는 뭐 난 좋아 히키코모리가 될 거야. 방에 들어가서 은둔형으로 외톨이 되고.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봐? 얘들아 이 구직단념자들이 있는데 이 구직단념자들은 아무리 일자리를 찾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단념한 거지. 그럼 사실상 실업자야 아니야. 사실상은 실업자인데 구직을 포기하면 구직 활동을 안 하잖아. 그러면 고용지표상 어디에 편입되냐면 비경제 활동인으로 편입돼. 그런 결과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실업자가 확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실업률이 낮은 이유가 일단 구직 단념자가 많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많냐면 특이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있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몇십 30-40만 명이야. 그들도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취업 준비생. 외국은 취업 준비생이라는 자체가 없잖아. 외국은 다 직원들 뽑을 때 시험 안 봐. 대학교 때 해가지고 뭐 인턴으로 한 과정 보고 이렇게 뽑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 보고 뽑다 보니까 또 공무원 시험 때문에. 그래서 이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고 또 이들은 사실상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비경제 활동도 편입되면서 이 실업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실업자가 줄어드는 문제. 그러면 실업률이 하락해. 실업률이 하락해.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7, 8년 됐는데 5, 6년 전까지도 우리나라 고용 상황 파악할 때 정부는 맨날 뭐 발표했냐 실업률 발표했다가 지금은 실업률 발표 안 해요. 이제 뭐 하냐면 이게 적정한 고용 상태 파악 지표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은 이제 고용 상태를 고용률로 파악해요. 그럼 고용률은 외워야 돼. 15세 이상 인구 중에 실제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해서 취업자 곱하기 100으로 구해요. 그래서 고용률 구하는 공식 나올 거니까 자 108페이지 고용률 봐봐.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되니? 자 그러면 일단 방법 없어. 이제 요 내용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는 건데 너네 문제 보면 자 1번부터 10번 문제 중에 개념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있지만 대부분 다 계산 문제예요. 대부분 다 계산 문제. 그 평이한 계산이 나오면 정답률이 80%대고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70% 초반까지 떨어져. 그럼 결국 10명 중에 3명이 틀리는 문제거든. 그 얘기는 연습 많이 하면 안 틀릴 수 있다. 문제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우리 114페이지에 테마 12번 경기 변동과 경기 안정화 정책 봅시다. 자, 경기 변동과 경기 안정화 정책인데, 자, 여기도 일단 기본적 내용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경기가 변동하는 걸
자, 경기 순환이라고 할 거야.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 근데 얘들아, 경기 변동은 그냥 뭐냐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의 변동이야. 즉 GDP의 변동. 그걸 일단 단순하게 접근하면 일단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시작해서 경기가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자, 우리는 자,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을 돌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여기 시작해서 자, 여기가 정점이야. 정점. 최고치를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다가 여기가 저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자, 경기 변동이 시작돼서 정점까지 도달할 때를 경기 순환의 확장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확장기. 그 다음에 정점 찍고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후퇴기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자, 처음부터 더 떨어져서 바닥으로 갈 때 여기를 침체기 또는 수축기라고 할 거고, 자, 저점을 찍고 다시 살아나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회복기를 지나면 다시 확장기로 가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런 한 균형을 가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복부터 확장기까지를 경기순환의 상승 국면이라고 할 거고, 정점부터 저점까지를 하강 국면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상승 국면 나오면 저점부터 정점까지 회복 확장기, 하강 국면 나오면 정점부터 저점까지 후퇴 수축기. 근데 문제는 자, 정점인지 또는 저점인지는 미리 알기가 어려워. 그리고 생각해봐.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 때 너희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올랐지? 지금 몇 월 달이지? 이제 2월이지? 너네 작년 2월, 3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어. 그러다가 2월까지 올랐다. 2022년 2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다가 계속 미친 듯이 오르다가 3월부터 떨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월 달까지 부동산 계속 올라갈 때 대부분 다 특히 이때 영끌로 집 산 사람들 있잖아. 영끌로 집 산 사람. 그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 음마아파트 있지. 음마아파트가 최근에 경매가 나왔거든? 경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최근에 지금 몇 월 달에 10월 달에 경매가 나왔는데 그 산 사람이 언제 샀냐면 1월 말에 샀어. 1월 말에. 근데 뭐로 산 줄 알아? 사채로. 이자율 20%짜리 사채로 샀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근데 웃긴 게 하필이면 꼭지에 산 거잖아. 근데 문제는 사채 이자가 1년에 뭐 2천 얼마래. 왜냐면 거의 20매달 25억인가 했는데 20억을 사채 대출로 받아 샀으니까 이자 갚아 못 갚으니까 경매 나와.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누구나 정점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찍고 떨어질 때 어제까지가 정점이었구나. 그럼 저점은 언제 할 수 있냐? 찍고 올라갈 때 어제까지가 저점이었구나. 그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배울 거고. 그럼 봐봐. 인생도 똑같은데 너네 물어보자. 니네 인생은 지금 어딜까? 니네 인생 수축기. 벌써? 그럼 벌써 정점 찍고 온 거야? 그럼 네 인생의 최고 정점은 언제였어? 5살 때요. 5살 때? 넌 언제 같아? 지금 네 인생은 여기서 회복기라고 벌써? 뭐 했다고 씨발 뭐 회복을 하고 있냐? 나 진짜. 넌 언제 같아? 편하게 그냥 후퇴? 내가 볼 때 이제 니네 인생은 여기야. 박수 칠 일이 아니지. 곧 뭐가 시작되는 거야. 나락으로 가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니네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 거기서 정점 찍는 거야. 끝. 그래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너네 아마 평균 수명 한 120까지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이제 20살에 대학 가서 정점 찍자마자 10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어떡하냐. 끔찍하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물어보냐면 이거야. 그럼 이렇게 보자. 시험에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요 확장기랑 요 수축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전에 물어볼게요. 확장기의 문제점은 뭐지? 경제가 엄청나게 급성장하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되겠어? 넘쳐나겠지. 그럼 돈이 넘쳐나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무슨 문제? 인플레이션. 그럼 너네 물어보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 올리고 있잖아?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가 코로나 때였지. 코로나 3년 겪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 그럼 그거는 경제가 좋아서 발생한 거야? 아니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지.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원자재가 급등했잖아. 그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 그다음 다음에 자, 그러면 경기 수축기 침체기의 문제점은 뭘까? 실업이지, 실업. 그치?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뭐 물어보냐면 그럼 확장기 때 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지, 침체기 때 실업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어떻게 경기를 띄워주는지, 부양하는지 그런 거 배울 거고, 또 하나,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 순환인데 현실은 이렇지가 않아. 현실은 어떠냐면, 자, 이러한 장기 자, 추세선이 있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움직이죠. 이렇게. 결국 그전 저점보다 다음 저점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GDP는 계속 늘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거치고, 그러면 다시 자, 이 장기 추세선이 있으면 장기 추세선 위에 정점이 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확장기, 그 다음에 여기는 후퇴기, 장기 추세선 아래에 수축기, 그 다음에 회복기가 있죠. 반드시 체크해. 장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장기 추세선 위에 확장기와 정점 후퇴기가 있고, 장기 추세선 아래에 수축기와 저점 회복기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는 이 확장기 때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 수축기 때 경기 부양책, 이걸 물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4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교재 보면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회복기 각각 특징들이 있거든. 이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경제 안정화 정책을 볼 거야. 그럼 먼저 일단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자, 경제 안정화 정책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아, 너네 아직 학교 안 가지? 얘들 학교 가면 이제 마스크 안 하니? 학교는 어떻게 하지? 학원은 계속 쓰고 있거든. 얘들 우리 종강 전에 부탁이 있는데 벌써 벗었네. 마스크를 가급적 벗지 말자. 서로 상처받아. 내가 지금 너도 상처받았거든.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을 볼 거야. 경제 안정화 정책은 일단 이렇게 알아. 주체에 따라서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할 수 있고요. 자,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자, 약속할게요.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할 거야. 왜냐면 재정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활동이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의 경제 안정화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냐면, 자, 통화 정책이라고 할 거예요. 통화 정책.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정부건 중앙은행이건 경제 안정화 정책은 이거 암기하자. 무조건 총수요 조절이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총수요를 늘리거나 총수요를 줄이는 총수요 조절이야. 총수요 조절. 그럼 또 하나. 그럼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편다는 얘기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해서 수입과 지출의 조절을 통해서 총수요를 조절하는 거고,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 때 수단은, 중앙은행은 이자율과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총수요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 베이스니까 꼭 알아놔야 돼. 다시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 재정 정책, 뭐 조절? 수입 지출 조절, 총수요 조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이자율과 통화량 조절, 총수요 조절. 좀 이따 다시 보고. 그럼 또 하나 얘들아. 정부가 내가 지금 수입을 조절한다고 그랬지. 그럼 정부의 수입의 제일 큰 비중은 뭐야? 조세 수입이잖아. 그럼 수입을 조절하는 방법은 뭐지? 세율을 올리거나 낮추는 거지. 그래서 수입 조절은 일반적으로 세율 조절이에요. 수입 조절은 일반적으로 세율의 조절인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재정정책까지만 간단히 보고 통화정책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우리 재정정책부터 봅시다. 자, 재정정책은 정부가 개입하는데, 그럼 정부 개입적인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 침체, 자, 또 하나 일반적 경기가 자, 호황 또는 과열. 다시 경기 침체의 문제점은 뭐라고? 고용이 악화되니까 실업이 문제점일 거고, 호황의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경기 침체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기업이 부도가 나서 돈도 없고 시중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야, 다 힘든데 정부가 수입을 늘린다는 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잖아. 안 돼. 그러니까 정부는 수입을 줄여야 돼. 그 세율을 낮춰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어떻게 해야 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죠. 그럼 정부 지출을 늘려줘야 돼. 그러면 정부가 세율을 인하여서 수입을 줄이면 그만큼 가게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니까 가처분 소득, 돈이 남지. 기업도 세금을 덜 내면 투자할 여력이 늘어나서 수익 감소로 인해서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 그리고 정부 지출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러면 봐봐.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은 총수요 항목이잖아.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아까 우리 국민경제 모형 떠올려 보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 그러면 GDP, 가로축의 GDP가 늘어나지. 그럼 GDP가 늘어난다는 건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개선되는 거잖아. 단 부작용은 뭐지?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총수요 증가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결국 이렇게 경기 침체기 때 정부 입장에서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경기를 띄워주는 확장재정이라고 할 거예요. 확장재정. 그런데 반드시 암기할 거. 이 확장재정은 그럼 정부 입장에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잖아. 그럼 적자재정이야, 흑자재정이야? 적자재정 같은 표현.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판. 그래서 경기 침체기 때 이 정도는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 자, 이번엔 경기 호황기야. 경기 호황기 때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을 늘려, 세율을 인상해서 수입을 늘리면 시중의 돈을 정부가 쫙 흡수할 수 있겠지? 그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지출 늘리면 안 돼요. 그럼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정부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그러면 가게와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지. 그럼 가게는 소비가 줄 거고 기업도 세금을 더 많이 내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정부 지출 줄어. 그럼 가계 소비 감소, 기업 투자 감소, 정부 지출 감소 모두 무슨 항목? 총수요 항목인데 그럼 결론은 가계 소비 감소, 기업 투자 감소, 정부 지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 그럼 총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서 세로축의 물가가 하락하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경기 좀 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무슨 재정이라고 그러냐면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아끼면 안 된다. 자꾸 네가 착각하는 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집안 요새 경제 어려우니까 좀 긴축하자. 호황기 때 하는 거 긴축 재정은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니야.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돼? 확장 재정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럼 긴축 재정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었어. 지출은 줄었지. 그럼 무슨 재정이 돼요? 흑자 재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세트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 체크해야 돼.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요건 국어 비문학도 잘 나온다. 너네 물어볼게. 자, 얘들아, 이거는 인위적 정책이지, 그치? 그런데 이런 정책이 있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인위적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차가 발생한다. 시차. 정책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고 늦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시스템 안에다가 자동적으로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심어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만든 이유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자, 시차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부 시차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외부 시차가 있는데, 의미는 알아야 돼.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는 이거다. 자, 어떤 경제 상황이 발생. 대표적으로 봐. 너네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지, 그렇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서방 유럽과 서부 유럽 애들한테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했다고. 너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야? 난방비가 이번에 50% 올랐거든. 근데 다음 달에 더 오를 거야. 근데 유럽 독일 국가도 막 3배 올랐어. 난방비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주로 이제 배 타고 수입해 오잖아. 유조선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갖고 오는데 유럽 애들은 무조건 러시아의 송유관에 의존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미 전쟁 나는 순간 딱 중단시켜 버렸어. 그래서 지금 막 난방비가 막 3배, 4배 뛰어서 지금 유럽 애들은 집안에서 난방 자체가 불가능한 집이 많아. 그러면 막 뭐 연탄, 뭐 난로 떼고 막 이럴 텐데, 나무 떼고 이러는데, 그럼 이런 거야. 우리가 봤잖아. 난방비가 앞으로 급등할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실제 급등했지.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보고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의 시차가 내부 시차야. 만약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정책을 만들겠지. 그럼 내부 시차가 짧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난방비가 급등할 걸 누구나 예측했거든? 그런데 그동안 정책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대비하는 정책 안 만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난방비 고지서 50% 뛴 게 나와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뭐 처음엔 취약계층 도와주더라도 막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부 시차인 거야. 어떤 경제적 현상이 발생하고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시차. 오케이? 그런데 외부 시차는 뭐냐면 정책이 결정돼서 집행했어.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시차. 이게 효과가 막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 결국 이러한 시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 시스템 안에다가 좀 자동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진세. 그 다음에 실업급여. 특히 이 누진세는 대표적으로 호황기 때 좀 역할을 하고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침체기 때 역할을 합니다. 자, 누진세가 왜 그러냐면 야, 너네 누진세가 뭐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자, 그러면 호황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지. 그럼 자동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실업급여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실업자가 늘지. 그럼 정부가 어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펴기 전에 실업자가 되면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럼 매달 일정량을 받잖아. 재정에 자동 안정화 장치. 여기까지 확인.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15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고 좀 쉬었다가 통화정책 한번 봅시다. 자, 한 문제만 풀고 시작. 2번 문제만 풀고 쉬세요.